진성그룹의 타워 꼭대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회장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강타호 회장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영토에 불과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맞은편에 앉은 경쟁사 사장들의 창백한 얼굴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인수합병 협상은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협박이었고 그의 미소는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숫자를 숭배했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라고 여겼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오직 이익과 손실로 계산되는 거래일 뿐이었다. 결정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가치는 없군요.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내밀자 그는 깃털처럼 가볍게 서명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 그의 손끝에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는 약자의 비명이나 패자의 눈물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이 도시의 정글에서 그는 최상위 포식자였고 약육강식의 법칙은 그가 만든 세상의 유일한 규칙이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으며 그 어떤 사소한 변수나 예측 불가능한 균열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발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어야만 했다. 그 거대한 타워의 아래층, 회계부서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칸막이 안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곳은 제국의 심장에서 피를 돌게 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곳이었지만 화려한 꼭대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송은아 역시 그곳의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었다. 그녀의 책상은 서류 더미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녀 자신도 그 서류 더미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3년째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숫자를 다뤘다. 그녀의 꿈은 그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뛰어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만 개의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동료의 작은 실수에는 너그러웠고 불의를 보면 조용히 분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작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녀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은하는 평창 물류창고 신축 프로젝트의 비용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조 원 규모의 그룹 전체 프로젝트에 비하면 먼지처럼 작은 사업이었다. 대부분의 회계 담당자들은 대충 훑어보고 결제를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은하의 꼼꼼한 성격은 사소한 불일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하청업체에 지급된 500만 원의 자재 대금. 금액은 미미했지만 절차는 명백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곧 그 실수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냈다. 김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은하가 입사했을 때부터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 달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흠집 하나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자부심이었다. 이 실수는 명백히 그의 과로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그의 퇴직금과 평가의 불이익이 갈 수도 있었다. 은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원칙과 인간적인 도리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숫자 오류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 마무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문제였다. 팀장이 자리로 다가와 물었다. 송은하 씨, 평창 프로젝트 서류 문제 없죠? 마감 시간 다 됐으니 빨리 결제 올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재촉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은하의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김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일로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짧은 순간 결심을 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정이었지만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네, 팀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단순한 코드 입력 실수였어요. 이미 수정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은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류 더미에 정신이 팔린 팀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래요. 그럼 됐고 빨리 처리해요. 라며 돌아섰다.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오류 코드를 수정하고 지출 내역을 다른 합법적인 항목으로 재분류했다. 완벽한 조작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김 부장을 위한 작은 배려이자 곧 잊힐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결제 버튼을 눌렀다. 수정된 보고서는 전자결제 라인을 타고 순식간에 상부로 보고되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김 부장은 무사히 퇴직할 것이고 아무도 이 작은 해프닝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진성타워의 그림자가 도시를 길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거짓말이라는 신호가 그림자의 심장부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우게 될 줄은. 강타워의 사무실, 그의 개인 비서인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감사팀에 자동화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타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사소한 보고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시끄러운 소리 말고 요점만 말해. 윤 실장은 침을 삼키며 화면을 가리켰다. 평창 물류창고 프로젝트에서 수정된 회계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수정 패턴이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특수관리 계좌의 자금 세탁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순간 태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평창 프로젝트는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유령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누군가가 그 꼬리를 잡았다는 말인가? 누가 감히?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회계팀의 송은하라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계약직 사원. 그 단어는 태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감히 일개 미물이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한다는 말인가?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그 배후를 찾아내. 그리고 그 여자. 내일 아침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이 업계에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같은 시각, 은하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벼웠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김 부장을 도왔다는 작은 뿌듯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평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고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번의 거짓말은
거만한 CEO의 운명을 흔들고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수뇌부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호는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어젯밤의 보고서에 쏠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송은하라는 이름은 이미 단순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심어놓은 스파이 혹은 자신의 제국을 흔들려는 음모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감히 도전한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작은 실수나 우연의 가능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사건은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위여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윤 실장과 법무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를 불렀다. 어제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그의 질문에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송은에 대한 모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 없지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가 접근한 파일은 일반 회계 자료로 위장된 특수 프로젝트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배후가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평범한 인물을 내세운 것이겠지. 좋다. 오늘 안으로 그 여자 입에서 모든 것을 받아내.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가르쳐줘.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은하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고 있었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작은 걱정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심지어 빵집에 들러 김 부장이 좋아하는 단팥빵 몇 개를 사기도 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작은 친절이었고 이제는 완벽히 해결된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동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김 부장에게 빵을 건네자 그는 우리 송 대리밖에 없네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은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의 하루는 평소와 똑같이 평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딱딱한 구두 소리와 함께 낯선 두 남자가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감사팀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송은하 씨, 저희와 잠시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동료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하지만 고작 500만 원의 회계 오류 때문에 감사팀이 직접 움직일 리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앞장설 뿐이었다. 그녀가 이끌려간 곳은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회의실이었다. 안에는 법무팀장 최진혁 변호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가 어제 수정했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송은하 씨,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하는 혼란스러웠다. 그건 어제 제가 수정한 평창 물류창고 프로젝트 비용 보고서입니다. 최 변호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비용 보고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조작한 이건 그룹의 명운이 걸린 1급 보안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당신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경쟁사? 아니면 우리 내부의 당신에게 이런 정보를 흘려준 쥐새끼가 있나?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급 보안 프로젝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아닙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김 부장님의 작은 실수를 덮어드리기 위해서.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최진혁이 말을 잘랐다.
김 부장, 이제 와서 곧 퇴직할 명예로운 선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 서류를 위조하고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것도 모자라 동료를 팔아넘기기까지. 정말 악질적이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은하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손에는 가장 추악한 범죄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심판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교활한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침묵을 자백으로 간주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징계 해고 통지서. 사유는 회사 기밀 유출 시도 및 중대한 직무 태만이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그녀의 애원은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보안팀, 이 여자가 개인 물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즉시 건물 밖으로 내보내. 최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사무실 복도를 끌려 나가면서 그녀는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일터였던 공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작은 화분과 가족 사진조차 챙기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소지품 몇 개를 투명한 상자에 담아 건넸고 마치 범죄자를 다루던 그녀를 1층 로비 밖으로 내쫓았다. 유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의 꿈을 꾸던 그녀는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은하는 해고 통지서가 든 봉투와 자신의 소지품이 담긴 상자를 든 채 진성타워 앞 인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저 거대한 빌딩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길 위의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타워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구름 위의 존재인 강타오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곳. 그때 섬광 같은 깨달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힘이 자신을 짓밟기 위해 계획한 함정이다. 그녀가 덮으려 했던 작은 비밀이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을 건드린 것이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 없는 사냥감이었다. 진성타워에서 쫓겨난 후 은하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배달 음식 용기만이 어지럽게 쌓여갔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친구들의 궁금해하는 질문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책상 위에 놓인 징계 해고 통지서는 그녀의 지난 3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낙인처럼 보였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진 개미와 같았다. 절망이 익숙해질 무렵 진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두꺼운 법률 사무소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내용 증명에는 그녀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수억 원에 달하며 즉시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발신번호 표시제 안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어지기 일쑤였고 집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찝찝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잔인한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은하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단순한 회계 실수를 덮으려던 계약직 사원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보안팀을 동원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그들의 과도한 반응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은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침묵하고 숨으면 그대로 짓밟혀 사라질 뿐이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처음으로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숫자와 사실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두뇌였다. 그녀는 새로운 보안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가상의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된 폴더를 생성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평창 물류창고 프로젝트의 코드 번호, 그녀가 삭제했던 유령 업체의 이름, 정확한 금액,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비록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정보일지라도 언젠가 거대한 퍼즐을 맞출 결정적인 조각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기업 정보 사이트, 뉴스 아카이브, 심지어 주식 토론방까지 뒤지며 평창 물류창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대부분의 정보는 진성그룹이 배포한 홍보성 기사뿐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검색에 매달리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초기에 지역신문에 실렸던 작은 기사였다. 기공식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함께 프로젝트의 초기 하청을 맡았다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 작은 건설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존재가 지워져 버린 이름이었다.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 건설사의 이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회사는 몇 년 전 부도가 났고 대표는 모든 것을 잃고 잠적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은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성그룹으로부터 계약 파기 위약금을 받았어야 할 회사가 오히려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진성그룹의 또 다른 유령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 그 첫 번째 꼬리를 발견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어두운 방 안, 노트북 화면의 빛이 은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과 공포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엑셀 시트에 관련 인물과 자금의 흐름을 정리하며 거대한 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강타오, 지역 정치인, 유령 회사, 그리고 사라진 건설사 사장.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부패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쫓기던 사냥감은 이제 추격을 멈추고 사냥꾼의 심장을 겨눌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은하가 모은 자료는 점점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벽은 진성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관계도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가 가진 것은 정황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뿐. 강타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내부 회계 장부나 기밀 계약서 같은 것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진성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외부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진성 측 로펌에서 보낸 소송장은 이제 단순한 협박을 넘어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통보해왔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되어줄 법률적 지식과 힘이 절실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수십 군데의 법률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등을 돌렸다. 어떤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어떤 변호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포기하라고 충고했다. 거대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정의와 진실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과거 진성그룹과 관련된 소송 사건들을 뒤지던 그녀의 눈에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차민우 변호사. 그는 한때 독사라 불리던 최정상급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5년 전 그는 작은 벤처기업을 대리해 진성그룹을 상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소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핵심 증인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 사건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법조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은하는 수소문 끝에 그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무작정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과거의 독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대한 냉소와 피로감에 절어있는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차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진성그룹? 아가씨, 목숨이 몇 개요?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이 뭘 상상하든 그놈들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집단이야. 나처럼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거절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가방에서 직접 정리한 자료 뭉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조작된 회계 계정,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한눈에 봐도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는 완벽한 분석 자료였다. 차민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자료에서 과거 자신이 놓쳤던 진성의 또 다른 비자금 루트를 발견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인 사실로 맞서 싸우려는 은하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검토만 해보는 거요. 착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명백한 거절의 말이 아니었다. 자료를 검토하던 차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스모킹건, 즉 내부에서 나온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는 인맥을 총동원해 진성그룹 내부에 양심적인 인물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냈다. 박진섭 부장. 그는 한때 강타오의 신임을 받던 엘리트였지만 몇 년 전 부당한 하청업체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 속에서 침묵하며 살고 있었다. 차민우는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했다. 박 부장은 처음에는 가족을 걱정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은하가 가져온 자료, 즉 자신이 결제했던 서류들이 어떻게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며칠간의 긴 고민 끝에 박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민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세 사람이 차민우의 먼지 쌓인 사무실에 모였다. 억울하게 쫓겨난 회계사, 재기를 꿈꾸는 패배한 변호사,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목표가 불타고 있었다. 차민우는 화이트보드에 진성그룹의 조직도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름, 강태호의 이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우리의 목표는 회사가 아니야. 바로 저 왕관을 쓴 폭군, 강타어 그 자체야. 비로소 외로운 싸움을 하던 은하는 든든한 동료를 얻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연대의 방역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송근하가 차민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고는 즉시 강태호의 귀에 들어갔다. 보고를 올리는 윤 실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강태호는 차민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터지는 소리가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5년 전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 했던 그 건방진 변호사. 그는 차민우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웬 계약직 계집애 뒤에 숨어 다시 자신에게 덤벼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재밌군. 강태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벌레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해보겠다는 건가? 좋다. 윤 실장, 언론팀과 법무팀에 지시해. 저들이 기어 나올 구멍 자체를 막아버려. 단순한 해고나 소송이 아니야. 저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다양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대한민국 모두가 똑똑히 보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인의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개미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진성그룹 전 계약직 사원 송은하 실력 부족으로 해고되자 앙심 품고 블랙메일 시도. 기사에는 은하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무능하고 불성실했으며 앙심을 품고 회사를 협박하려 했다는 익명의 동료들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은하의 신상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악성 댓글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관상은 과학이다. 돈에 미친 X 등 그녀를 향한 인격적인 모독이 쏟아졌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차민우의 사무실 역시 전쟁터였다. 진성그룹의 대형 로펌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온갖 명목을 붙여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시간과 돈을 빼앗기 위한 소모적인 소송이었지만 차민우는 법적으로 모두 대응해야만 했다. 그의 낡은 사무실은 소송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밤을 새워가며 서류와 씨름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진성은 또한 변호사협회에 차민우의 과거 징계 기록을 들먹이며 영구 제명을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차민우의 마지막 남은 변호사 자격증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은하의 가족을 향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어머니로부터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다. 진성그룹의 하청업체 공장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은하가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으면 아버지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업계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 재취업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애원과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은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 때문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언론은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돈과 권력 앞에 변호사 한 명과 계약직 사원 하나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곧 그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너무 과한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줄 수도. 강태호는 윤 실장의 말을 잘랐다. 순교자는 이야기 속에나 존재하는 거야. 현실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패자였던 적이 없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차민우의 사무실에 모였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 역시 회사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차민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은하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팀은 와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가 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녀의 말에 무너져가던 두 남자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결의를 읽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투쟁이자 복수극이 되었다. 강태호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역설적으로 세 사람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기묘한 용기를 주었다. 차민우의 사무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었다.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 저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찾아야만 해. 차민우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때 창백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던 박진섭 부장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강타워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는 진성타워 지하 3층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간, 회장님 자료실이 존재한다고 털어놓았다. 그곳에는 진성그룹의 모든 서버에서 삭제된 비자금 거래의 원본, 즉 강타오가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된 실물 장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의 보안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해 10분간 보안 레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내부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꺼내 보였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 부장이 빼돌린 설계도를 바탕으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침투 계획을 세웠다. 차민우가 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소란을 피워 보안팀의 주의를 끌고 그 사이 박 부장이 자신의 관리자 권한으로 특정 구역의 CCTV와 출입문을 잠시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건물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은하가 직접 침투해 장부를 빼내온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모한 계획이었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은하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작전 당일 서울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각, 차민우는 진성타워 로비에서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긴급 서류 제출을 막는 보안 요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며 그는 로비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같은 시각 타워의 후미진 지하 주차장 서비스 출입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은하가 재빨리 안으로 스며들었고 문은 15초 만에 다시 굳게 닫혔다. 박 부장으로부터 받은 소형 무정의에서 성공이라는 짧은 신호가 들려왔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어둠과 정적이 흐르는 지하 복도는 괴물의 뱃속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박 부장이 알려준 동선을 따라 수많은 CCTV의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움직였다. 익숙했던 회사의 복도가 이토록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재 창고라는 표지판이 붙은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이곳이 바로 위장된 회장님 자료실이었다. 박 부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육중한 문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거대한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 알려준 해체 코드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한 시간 10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조함에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녀가 찾던 바로 그 장부였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압력 센서가 작동한 것이다. 실패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박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이에서 흘러나왔다. 송은하 씨, 지금 당장 뛰어.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 전체에 비상등이 켜지고 모든 서버가 다운되는 소리가 들렸다. 박 부장이 보안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 노출을 감수하고 서버 전체를 강제로 셧다운시킨 것이다. 그는 차민우에게 가시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은하는 눈물을 삼키며 미친 듯이 달렸다. 요란한 경보음과 보안 요원들의 외침이 그녀의 등 뒤를 쫓았다. 그녀는 서비스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렸고 대기하고 있던 차민우의 차에 뛰어들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하의 손에는 진실의 열쇠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은 방금 소중한 동료 한 명을 적진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썼다. 차민우의 안전가옥, 은하와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훔쳐낸 외장하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박진섭 부장이 진성그룹의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타워의 언론 플레이는 신속하고 잔인했다. 박 부장은 동료를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희생으로 얻어낸 이 작은 저장 장치가 이제는 청은망은의 무게로 느껴졌다. 차민우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박 부장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어. 이걸로 반드시 강태호의 목을 쳐야만 해.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문제는 하드에 걸린 몇 겹의 암호였다.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다. 차민우는 과거 그가 변호했던 한 명의 화이트 해커를 떠올렸다. 그는 법조계를 떠난 후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 기댈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수소문 끝에 용산의 한 허름한 전자상가 구석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해커는 처음에는 진성그룹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 하지만 차민우의 끈질긴 설득과 박 부장의 사연을 들은 그는 결국 위험한 제안을 수락했다. 암호를 해독하는 며칠 동안 은하와 차민우는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마침내 해커로부터 연락이 왔다. 열렸어. 이건 그냥 비자금 장부가 아니야. 괴물의 심장이야. 암호가 풀린 장부의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정계, 법조계, 언론계에 뿌려진 천문학적인 뇌물 리스트,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태호가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강태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강타호의 영향력은 검찰과 언론에도 깊숙이 뻗어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들에게는 강타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무대가 필요했다. 차민우가 선택한 결전의 장소는 바로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강태호에게는 1년 중 가장 화려한 날. 바로 그곳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기로 했다. 차민우는 과거 인연이 있던 소액 주주를 설득해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할 자격을 얻었다. 은하는 밤을 새워가며 장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 그것은 강타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강태호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막힘없는 연설로 그룹의 경이적인 성과를 자랑했고 그의 투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에 주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연설을 마친 강태호가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차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소액주주 대표 차민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태호는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 차 변호사 아니십니까? 아직도 그 바닥에 계셨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죠. 그의 조롱 섞인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차민우는 품속의 소형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강타호의 등 뒤 화려한 실적 그래프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가 곧이어 비자금 장부의 첫 페이지로 바뀌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당황한 강타호가 소리치기도 전에 은하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제 이름은 송은하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박수치는 저 사람 밑에서 일했던 평범한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와 이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강태호가 저지른 범죄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충격에 빠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강태호가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경비, 뭐 하는 거야? 그의 완벽하게 포장된 신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폭군의 맨얼굴이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모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백이 되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수사관들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그는 단상 아래에 선 은하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살의와 증오가 가득했다. 하지만 은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인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견고해 보였던 오만의 벽이 마침내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태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 이후 진성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대한민국은 거대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그가 뿌린 검은 돈의 행방을 좇는 검찰의 칼날은 사회 곳곳에 권력층을 향했다.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진성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한때 도시를 압도하던 거대한 타워는 이제 부패의 상징으로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던 박진섭 부장은 무혐의로 풀려나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재평가받았다. 그는 새롭게 개편된 회사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오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차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차민우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고 대형 로펌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여전히 그 낡은 사무실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계속하기로 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송근에게 쏠렸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진실을 밝힌 영웅. 언론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에게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룹의 핵심인 감사팀장 자리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도 역대 최고의 조건으로 그녀를 영입하려 했다. 한때 계약직 사원으로서 정규직을 꿈꾸던 그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차민우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카페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제가 싸웠던 건 저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통해 깨달았다. 화려한 타워의 꼭대기보다 자신만의 작은 땅 위에서 두 발로 단단하게 서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차민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을 함께한 전우로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은하회계 컨설팅, 꿈꾸는 작은 기업들을 위하여. 은하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의 고객은 대기업이 아닌 열정은 넘치지만 자금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사업가나 동네의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잡한 비자금 장부를 뒤지는 대신 그들의 소박한 꿈이 담긴 재무제표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감사와 희망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일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마천루의 실루엣 대신 그 너머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거만한 CEO의 운명을 흔들었던 평범한 소녀의 작은 거짓말. 그 거짓말에서 시작된 기나긴 싸움은 마침내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